주식 시마론입니다. 오늘 화요일장의 첫 번째 주제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애플카 이슈 시장 영향력 및 탑픽은 바로 어제 배터리주들의 사상 최고가 랠리가 이 모멘텀, 기대감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또 유추가 가능합니다. 저는 지난 8일에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또 재료들 보니까 9일에 또 보도됐다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뭐 어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날짜가 되겠고요. 애플 쪽에서 애플카를 개발하는 실무진들이 우리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한국과 협업할 수 있는 내용들, 특히 배터리와 전장 부품 관련해서 내용들이 있는지 최근에 방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요? 토마토 투자클럽 오늘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애플카 이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김혜진 전문가님. 저희가 이 작년에부터 뭐였죠? 저희 10만 원 이전에 주식학개론. 주식학개론 네. 아, 에서도 그 제목이랑 맨날 초반에 헷갈렸어요. 그 맞아요. 전에 이게 프로그램이 개론이 조금 심화가 된 네, 거예요. 맞아요. 죄송해요. 맞아요. 제가 깜빡했네요. 네. 주식학 개론에서도 예. 이 애플카 이슈에 대해서 있을 때마다 좀 짚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 전기차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장 그 IT 하드웨어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또 스마트폰에 보급할 때도 애플이 또 선두에 서면서 뭔가 우리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이 커진 것도 있고 하니까 이 애플이 언제 움직이냐, 어떻게 움직이냐가 또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드릴 때가 많았는데요. 또 좀 잠잠했습니다. 또 애플카가 또 언제 나오냐라고 해서 잠잠하다가 최근에 또 다시 또 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2025년에 지금 출시를 하는 게 목표예요. 애플카 자체가. 그래서 애플 내에서는 이전부터 지금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애플에서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만들기 위한 지금 실험을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부분이 정말 좀 구체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인사 이동이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애플 내에서의 이제 기술 부분에서의 부사장 뭐 하고 있는 케빈 린치 같은 경우에도 뭐 나름대로 애플에서 이런 기술을 시연하고 발표할 때 자주 나오는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애플 워치 쪽에 있었다가 이제 애플 워치가 조금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번에 이제 애플카 쪽으로 왔거든요. 인사이동이 있었거든요. 뭔가 조금 구체적으로 빠르게 좀 움직이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쪽에 애플카 쪽에 지금 핵심 인원들을 지금 연구진들을 300여 명을 지금 채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자율주행차를 운행하기 위한 운전을 하기 위한 뭐 특히 그 인원들도 뭐 100명 정도, 97명 정도를 지금 채용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좀 구체화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이 부분이 또 오늘 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뭐, 셀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소재 업체들한테 조금 호재일 수 있는 부분이 뭐, 비밀리라고 하던데, 네, 방한을 했다고 해요. 한국을 방문을 해서 애플 네. 실무진들이 실제로 방한을 해서 지금 LG 쪽과 SK그룹 쪽의 관계자들을 지금 미팅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이제 시급한 부분은 일단 애플은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일단 하드웨어를 어떻게 지금 만들 것이냐, 구현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계속 타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일본 쪽도 계속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뭐 이전에도 지금 현대가 될 것이냐, 뭐 기아가 될 것이냐도 한바탕 해프닝이 있었고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지금 애플은 OEM 방식을 지금 채택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떤 업체한테 지금 같이 협력을 할지가 지금 계속 관심사거든요. 또 특히나 이제 OEM 방식을 채택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차의 중심인 지금 배터리를 어떻게 지금 어느 업체와 협력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원래는 또 애플은 좀 중국 쪽이랑도 할 것이다 라는 또 시장에서의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뭐 워낙에 중국 쪽의 배터리 점유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애플이 쓰고 싶어 하는 LFP 방식을 중국 셋업체들이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 협력을 할 것이다 라고 애초에 그랬었는데 지금 뭐 상황이 뭐 그렇지가 못하죠. 뭐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이 중국 쪽과의 지금 기술 협력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부분에서의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쪽 업체들은 저 거의 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셀업체들을 찾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그렇게 제약이 있다 보면 사실 몇 안 되거든요. 셀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우리나라 배터리 3사라든지 삼성 SDI도 이제 미국에 공장 셀업체를 지을 거니까 배터리 3사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인데 파나소닉은 워낙에 또 테슬라 쪽과의 좀 긴밀한 협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파나소닉이 살짝 배제를 한다면 우리나라 셀 3사 업체들 중에서 한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LG라든지 SK가 폭스바겐 쪽도 GM이나 공급을 하고 있고 폭스바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이 지금 뭐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빈 공간이 또 있잖아요. 또 공장에서 라인에서 그렇게 되면 뭔가 애플 쪽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우리나라 셀 업체들 쪽으로 좀 기울 수 있겠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반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애플캐시가 다시금 떠오르면서 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동맹 국가임을 크게 강조했고 그때 나왔었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산업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3대 국가 전략 기술로 반도체, 배터리, 또 백신까지 지난주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카, 미국 쪽의 기업인 애플카와의 협업이 나올 것인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저는 궁금한 부분이 바이든 행정부의 그 친환경차 비전 발표 때 테슬라 CEO를 뺐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테슬라를 싫어하나요? 바이든 행정부에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정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조 쪽에 입김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노조를 지금 벌써 소송도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노조 활동하면 스탁옵션 다 빼겠다라고 하면서 네. 지금 뭐 법정 싸움 또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테슬라 그러니까 이 앨런 머스크를 초대하는 거는 아무래도 바이든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웠겠죠. 예. 그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전기차 50% 플랜이잖아요. 여기 시작부터 좀 난관이 있다 하면서 뭐 그런 노조 이야기들도 최근에 또 많이 나오고 있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더 이상 이 우리 지구의 온도를 높여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레드 코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배터리 분야가 뭐 계속된 호재가 이제 겹쳐지고 있는데 국내 기업과 애플카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예, 저는 이제 애플이 그 우리나라 업체 말고는 그냥 막 딱히 손을 내밀 만한 데가 많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애플의 좀 자신감은 이건 거예요. 보통 보면 2025년이면 늦게 생각하잖아요.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이미 다른 업체들은 벌써 지금 다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기차 그다음에 자율주행 차 자체가 뭐 그때 되면 자율주행이 완벽하게는 않겠지만 어쨌든 2025년에 전기차는 그때 되면 다른 애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건데 이제 그때 뛰어들면 어떡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애플은 자기들의 애플의 브랜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브랜드 파워를.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냥 지금 여기서 고생하기 싫어. 어차피 나 돈 지금 많이 벌고 있고 너희들이 다 깔아놔봐. 그러면 우리가 애플카 내면 사람들은 그거 살 거야. 라는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어쨌든 테슬라는 완전히 신생이잖아요. 신생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힘을 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원래 기존의 메이커들 같은 경우는 원래 같으면 힘을 얘들 좀 빼려 했었는데 테슬라라는 업체가 너무 치고 나가니까 이거 시장 뺏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전기차라는 시장은 단순히 메카닉의 느낌보다는 약간 일렉트릭의 느낌? 그러니까 전자제품의 느낌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애플은 자신감이 있어서 좀 늦게 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아까 뭐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전기차는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김혜진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중국 기업만 가지고 밸류 체인을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분명히 중국 기업은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네. 어쨌든 애플 자체도 중국에서 가장 많이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중국 시장이니까 중국 시장 놓칠 수는 없다. 그러면 중국 기업들을 밸류 체인으로 구성을 할 겁니다. 하지만 중국 기업만으로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만든 것처럼 중국 기업만으로 밸류 체인을 구성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 주가 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뭐 이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건 폭스콘이거든요. 폭스콘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전자제품이랑 자동차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라는 건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이 TV는 내가 이거 보다가 고장 나면 나를 죽는다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목숨을 담보로 이걸 사는 건 아닌데 자동차는 아니죠. 자동차는 내가 그걸 구입을 하면서 그 안정성이 곧 나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 자동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그냥 소위 말하면 그냥 그러니까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뭐 물론 근데 이 전기차의 특성상 전자제품 여기에서 약간 레고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요. 여기 걸 가져와서 만들어 놓으면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폭스콘에서 만들었다 하면 잘 사기가 꺼려질 거예요. 아무리 애플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중국 기업들의 밸류체인은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 쪽일 것 같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LG 쪽이 좀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LG 쪽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계속 처음부터 현대 기아차 이야기가 나올 때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플카랑 협업은 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차 지금은 아쉬운 건 현대랑 기아가 아니거든요. 이미 현대랑 기아는 2025년까지 오히려 자기들 그냥 독자 노선을 가도 여기 전기차 관련 부분에 점유율을 많이 지금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괜히 애플 가면 뭐 애플의 기술력이나 데이터를 전혀 주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청업체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마진은 오히려 빼먹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굳이 현대랑 기아는 할 이유가 없어요. 저기에 손을 들 이유는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자동차 전장 쪽이 좀 드라이브를 거는 업체인데 만약에 LG만 했다면 LG도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LG가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마그나랑 같이 협업을 했는데 마그나는 자동차 부품 업체이긴 하지만 실제로 마그나는 자동차를 완성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규어의 전기차 시리즈는 마그나가 조립을 해요. 예,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이미 완성차를 만드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이고 근데 거기에 어쨌든 LG전자가 전장 쪽에 같이 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커진다. 저게 지금 현재는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군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마그나랑 LG전자에.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엔 중심 밸류 체인이고 그럼 거기에 나오는 부품 업체들을 좀 중국 업체들을 낄 가능성이 높다. 근데 2차 전지는 이야기 된 것처럼 중국도 낄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랑 그 다음에 다른 쪽 유럽 쪽으로 수출할 물량은 우리나라 걸 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 쪽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중국 쪽에 배터리를 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나머지 중국 이외의 국가들은 우리나라 배터리를 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은 배터리 업체라든지 전장 부품 업체들은 확실하게 공급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아랑 현대는 저는 그냥 애플 빼셨으면 좋겠어요. 될 가능성이 없고 애플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으니까 굳이 저기 엮일 필요는 없고 LG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전장 부품 업체들,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을 굉장히 좋게 봐야 된다라고 보고 미국 내 기업들은 아시는 것처럼 뭐 마그나라든지 최근에 루시드 모터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애플에 있던 디자이너가 루시드 모터스로 갔어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루시드 모터스랑 그다음에 이제 애플이 협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루시드 모터스가 그러니까 애플 카를 생산하는데 단독으로 생산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약간 조인트 벤처식으로 협업으로 그러니까 루시드 모터스인데 예를 들어 뭐 루시드가 지금 에어라인으로 가고 있거든요. 루시드는 루시드 에어, 뭐 루시드 에어 드림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에 애플 에디션이 하나 들어오는 느낌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시드도 자체적인 이 고급화 전략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애플의 쉽게 말하면 약간 뭐 이 협력업체인 느낌은 가져가고 싶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루시드의 혁신성과 애플의 혁신성이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두 회사가 약간 에디션으로는 하나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미국 쪽은 뭐 마그나라든지 아니면 뭐 캐나다 회사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루시드 모터스 이쪽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국내 쪽은 LG 같은 자동차 전장 쪽 삼성전기도 저는 포함이 될 거라 보거든요. 그쪽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2차 전지 쪽 관심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애플은 그러면 지금 뭐 배터리주를 투자를 권하시는 그런 전문가 분들도 사석에서 전기차는 본인은 몇 년 있다가 사실 거래요. 한참 더 발전하고 나서 내 차로 첫 전기차를 마련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 애플은 그런 어떤 테스트베드를 지나고 좀 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짧게 궁금한 게 애플은 그동안 성장 동력은 문제가 없을까요? 근데 애플은 이제 애플을 보고 성장주라 보는 회사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냥 가치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안정적인 자금은 계속 들어온다. 계속 이제 매출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쌓이고 돈은 쌓이죠.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여력은 있다. 그래서 뭐 저는 이거에 대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애플은 성장성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애플은 그냥 가치주라고 봐야 되는 거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애플인 걸 보면 가치주로서 느낌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추가적인 성장성이 없어서 문제가 될 것이냐? 애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대를 주도했던 애플이 스마트카 그리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애플카를 아주 멋있게 출시를 하기 위해서 조금 시차를 둔다는 점과 그리고 또 스마트폰과는 다르기 때문에 중국 브랜드만 채워서 이 애플카를 만들 수 없다는 부분들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애플카 이슈 가능성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배터리와 전장 부품 쪽 가능성 있어 보인다는 말씀과 함께 탑픽을 한번 꼽아볼게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결국 전기차의 핵심은 현재는 배터리입니다. 저희가 전장 쪽도 지금 어느 쪽과 협력을 할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 또 배터리가 어느 기업과 협력을 할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간 떠올랐던 거는 지금 애플이 고민하는 게, 애플카를 고민하는 게 지금 하이엔드로 갈까? 아니면 범용카로 갈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가 루시드와는 하이엔드급으로 그렇죠. 가고 그렇네요. 원래 전략을 여러 가지 쓰잖아요. 애플은 맞죠, 예. 지금 시리즈를 낼 때도 막 투투 SE가 있고 그렇죠. 그냥 또 있는 것처럼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도 가지 않을까도 순간 생각이 드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우리나라 새 업체가 지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루시드가 중국 쪽은 지금 LG 화학 걸 쓰니까 맞아요. 예, 루시드가 LG 에너지 솔루션 걸 쓰니까 어디랑 뭐 같이 하든 갈 수도 루시드랑 하든 뭐 LG랑 네. 하든 우리나라 셋업체 쪽이 좀 할 가능성이 왜냐면 일단 중국 쪽은 중국 쪽에서만 호환이 되거든요. 배터리가 자기들끼리만 LFP 방식으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뭔가 글로벌적으로 지금 뭐 쓰이기에는 좀 한계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셋업체 중에서 또 특히 이제 이번 애플카 이슈에서 이번에 뭐 한국을 방문을 했을 때 만났던 그룹 중에 SK이노베이션, SK 그룹사가 있으니까 저는 또 SK이노베이션 향의 매출을 가진 소재 업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래서 SK 아이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상장 때 이제 뭐 많이 기대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초가는 더블까지는 갔다가 100%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조금 눌리면서 조금 걱정이 된다 하셨지만 또 금세 다 자리를 찾고 있거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네.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 전기차 배터리의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서 얇은 막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구멍이 있어서 이제 이온들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분리막인데 당연히 이제 분리막이 손상이 되면 폭발과도 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전성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기술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진입장벽이 꽤 높은 쪽에 속합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1위를 하는 기업은 중국이에요. 중국 기업의 이제 상하이은첩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건 이 중국 쪽 시장에서만 겨냥을 해서 만든 분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 IT 테크놀로지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분리막 회사인데 기술력으로는 좀 더 높은 것 같고요. 특히 습식 분리막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용적으로 쓰이기에는 나중에는 SK 아이 테크놀로지가 좀 유리하다. 점유율도 좀 역전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현재 뭐 그룹사들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다 채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애플카도 뭐 결국에는 뭐 SK 이노베이션과 협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고객사 확대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현재 매출에서 99%가 다 분리막을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1% 정도는 지금 차후에 또 성장성을 가진 지금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 코팅 막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나중에 전장 쪽으로 간다면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는 지금 배터리의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고 점유율도 많이 차지하고 있는 SK 아이 테크놀로지 관심 가져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분리막 글로벌 1위인 줄 알았는데 중국 업체 포함하면 2위군요. 네. 알겠습니다. SK 아이 테크놀로지 분리막 기업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문서진 전문가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뭐 저는 앞서 계속 이야기 좀 드렸지만 저는 네. LG전자입니다. 네. 네, 제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당연히 좋은 거고 맨날 제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동아기업을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제는 뭐 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 2차 전지 쪽 말고 전장 쪽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투자 전략으로 삼성전자나 내가 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LG전자가 낫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3년 이상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많은 분들이 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대부분 삼성전자를 하시잖아요. 확실하게 그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뭐 확실하게 그냥 예금을 하시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3년 이후에 포텐셜을 따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전자가 확실하게 좀 변화의 이 과정에 지금 놓여 있다. 근데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좀 잘 안 되던 그래도 미련을 가졌던 스마트폰 사업부를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미래산업으로 나가는 건 지금 대표적으로 로봇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LG전자가 어찌 보면 미래 목걸이를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자동차 전장 쪽이잖아요. 구광모 체제에서 힘을 좀 받고 있는 사업부 자체가 전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게 실적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히 자율주행 관련 부품 중 핵심이라고 하는 통신칩 같은 이 부분에서도 또 괄목할 만한 또 지금 성적을 내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LG전자는 예전에 단순 가전제품에서 이제는 구광모 체제 하에서는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마그나와의 시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똑같이 이제 대형주 중에 박스권을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많잖아요. 우리나라 대형주들 대부분 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LG전자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LG전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지만 차익 실현 매물도 많고 크게는 시장 자체도 그렇고 대형주들 횡보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잠재력이 있는 한 3년 정도의 장기 투자에 유망한 종목으로 LG전자 꼽아주셨습니다. 애플카 개발과 함께 국내 업체가 협업할 가능성 LG그룹, SK그룹에서 나오고 있는데 관련한 종목으로 SKI테크놀로지, LG전자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하셨고요. 오늘 주식심화론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보시죠. 미국 추가 부양책 신재생 에너지 탄력 받나? 네, 시장에서는 뭐 경기 우려감도 나오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는 뭐 호재 반영하고 하루는 이런 부담감 반영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피어나고 있는 게 또 정부의 부양책입니다. 어제 중국장이 상승한 이유도 경제 지표가 부진하니까 중국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 같다 하면서 1%가 올랐고요. 또 미국장이 간밤에 혼조이긴 했지만 우리가 얘기했었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지출안 통과 계획 말고도 이제 3조 5천억 달러 규모에 대해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독자 처리 방침을 공식화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그 인프라 투자안 얘기하면서 나머지 법안들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얘기했던 그 내용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원래 제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했던 그 투자안이 4조 달러. 원래 4조였죠. 예. 4조인데 이게 이제 4조 중에 상당 부분이 다 약간 복지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반대를 한 거죠. 이거는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거는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원래 너희들이 복지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저 메디컬 프로그램이지 이런 것들 전부채도 다 너희가 원래 보편적 복지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 아니냐.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 백악관 입장에서는 빠르게 코로나 상황이니까 빠르게 어쨌든 좀 통과는 시켜야 되니까 정책적인 부분은 일단 먼저 좀 배제를 논쟁이 되는 부분 좀 배제를 해놓고 지금 그런 논쟁이 없는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인프라 투자 조금 먼저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이건 수순이었어요. 원래 할 거라고 생각은 해서 시장은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1조가 끝나면 없을 줄 알았는데 한동안 좀 이제 소강 상태일 줄 알았는데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척 슈머 상원의원이 먼저 말을 던졌어요. 3조 5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기후 변화, 그다음에 교육, 의료 관련 지원책을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당 부분은 물론 교육과 의료지만 3분의 1 정도 규모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이에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의 투자, 그다음에 전기차 인프라 투자 관련 확충 이런 쪽에 이제 상당 부분에 이제 이게 또 지원이 돼 있다 보니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자동차 충전 관련 기업이라든지 충전소 관련 기업,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 기업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민주당의 의지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이게 협의를 하겠다라는 쪽보다는 9월 이제 임시회기가 그러니까 휴회가 끝나고
이제 정식 회기가 9월 달에 이제 회기가 시작되면 바로 이거를 이제 예산안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독자 처리가 가능한가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강행을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예산 조정권을 발의를 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딱 5대5니까 상원에서는 어차피 상원만 넘기면 하원은 통과되는 거죠. 민주당이 이제 과반을 차지하니까. 근데 이제 상원을 넘기기 위해서는 5대5면 결국 이제 캐스팅 보트는 상원 이제 의장이 가지고 있는데 상원 의장은 이제 민주당 이제 부대통령이니까 이걸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 50대 50이 지금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제 중도인 시네마 의원이 이분이 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복지 정책 너무 많다. 이거 복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건 좀 빼자라고 했는데 근데 뭐 어떻게 설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민주당이 의지를 가졌다. 예산 조정권까지 언급을 하면서 의지를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 1조 달러 이야기할 때는 예산 조정권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치하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이거는 좀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근데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어쨌든 대선 공약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조정권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거죠. 왜냐하면 인프라 투자는 사실상 민주당의 정책 기조는 아니에요. 이게 공화당의 정책 기조였죠. 공화당의 정책 기조였으니까 근데 결국은 이거는 뭐 어쨌든 경기를 회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게 합의를 하지만 그냥 약간 합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고 어찌 보면 민주당이 아주 적극성을 띈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들의 정책 공약이잖아요. 복지니까. 저거 3조 5천억 중에 거의 한 2조 5천억 이상은 2조 5천억 달러 이상은 다 복지예요. 다 지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민주당이나 바이든 입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본인들의 정책 공약이라 하면 뭐 약간 포퓰리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딱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코로나 지원책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넘기기 엄청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야 지금 코로나 상황 안 좋은데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주겠다라는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고 지금 이미 아니면 기회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년 이번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 이거 통과 못 시키면 어려울 거예요. 왜? 그때 되면 경기는 회복돼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되면 뭐 코로나 지원책에 대한 이 부분은 말이 안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좀 전격적으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건 하반기에 오히려 좀 호재가 될 수 있는 재료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좀 민주당이 좀 의지 있게 드라이브 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1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안에 대해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현지 시간 11일 정도로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이제 통과시키는 걸 앞두는 가운데 곧바로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 그 가운데 척 슈머가 주장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조 5천억 달러 규모고요. 교육과 의료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는 기후변화까지 포함시킨 부분을 처리를 하겠다는 게 예산 조정권이라고 합니다. 처리 가능성들 단기간 내에 또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관련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레드코드, 코드 레드. 이게 저는 주말에 TV 보다가 그 배터리주 워낙 잘 가니까 와 수익 보셔서 좋겠다 이렇게 돈으로만 봤는데 진짜 여기서 이제 0.5도를 지구 기온을 더 높이게 되면 정말 위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글로벌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관심주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김혜진 전문가님. 네, 정말 뭐 지구의 온도가 0.5도, 1도 올라갔을 때 더 네. 이상의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이 예측되는 변화들이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도 네. 이미 이상 기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글로벌적으로. 그 최근에 유럽에서 나오는 정책들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지금 뭐 CES라고 클린 에너지를 의무 사용하는 제도를 지금 마련을 했는데 이 방식은 또 2030년까지 그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이 전기 공급의 에너지원의 80% 이상을 이제 클린 에너지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무탄소를 네. 일으키는 것들. 그래서 저희가 원전 이야기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일단 탄소는 배출을 안 하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엔 친환경입니다. 신재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풍력 발전 에너지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결국엔 지금 글로벌적인 기조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쪽이 좀 빠르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 CS윈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CS윈드의 행보가 정말 지금 좀 엄청납니다. 지금 최근에 6월달, 7월달에 지금 미국의 베스타스, 미국 법인을 인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ASM 인더스트리 그 유럽 법인을 또 인수를 했거든요. 이게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가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의 친환경 정책도 정책이고 지금 최근에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글로벌적으로 지금 최근에 뭐 없던 관세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현지 공장이 있는 게 중요해요. 현지에서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윈드타워, 지금 풍력발전에서 CS 윈드는 지금 윈드타워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서 공급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현재 공장을 두겠다는 거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풍력발전 윈드타워 공장 중에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정도인데 이게 지금 CS 윈드의 코시오, 그러니까 공동 대표가 이제 원래 베스타스 미국 법인에 있던 대표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 미국 쪽의 시장을 조금 더 넓혀보자라는 계획인 것 같고요. 실제로 6월 달에 지금 인수를 하자마자 미국 쪽에서의 지금 수주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년 동안에 뭐 1조 5천억 원 넘는 계약도 지금 따냈고요. 최근에 또 유럽의 ASM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유럽 쪽에서의 풍력 발전에 지금 채용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예전에는 뭐 해상 발전, 풍력 발전이 그 재킷 구조물이었다면 이제는 얕은 바다에도 풍력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노파일 방식도 많이 채용이 될 거거든요. 이 방식이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모노파일 방식으로도 빠르게 지금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쪽 시장을 지금 넓혀가고 있어요. 풍력 발전 시장이 커지게 되면 가장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점유율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주춤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뭔가 대장주의 위력은 또 다시금 나타날 수 있을 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풍력 발전 내에서의 대장주 CS 윈드는 지금 관심 가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S 윈드가 지난 2월에 고점 10만 8천 원 형성하면서 지난해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10배거든요. 9배 정도 상승한 이후에 쉬어가고 있는데요. 8만 원 수준 내외에서는 매력적이라는 판단을 그럼요. 해주셨네요. 그 기간 동안 계속된 변화들은 이어집니다. 베스타스도 아마 그 이후에 나왔나요? 그 이전에 나왔나요? 6월 달에 인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최근에 나왔네요. 네, 예, 고점 나온 이후에 베스타스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 문서진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꼽으실까요? 저는 항상 신재생하면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다시 가격 조정이 좀 나오면서 좀 가벼워졌습니다. 매수해볼 만한 기회가 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원전에는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지금 르네상스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이 원전을 다시 굉장히 많이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동도 그렇고요. 동유럽 쪽도 지금 신규 원전 발주가 굉장히 많아요. 내년부터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SMR 관련 쪽에 국내에서는 두산중공업이 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다. 다만 단계 급등을 많이 했다가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게 추세 하락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저는 잡아두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두산중공업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중공업도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가운데 현재도 대장이지만 앞으로 더 크게 시총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 두 종목이 바로 시총 상위에 있는 신재생 에너지주 유가증권 시장 종목이고요. 두산중공업과 CS 윈드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장도 그리고 중국장도 우리와는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일단 5일선을 우상향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우리는 횡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0.6, 0.7%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오늘장, 화요일장인데 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네, 외국인의 이 컴백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선물시장에서 1만 7,50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선물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장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지켜보시면서요. 토마토TV 계속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